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주차 종결 평가 마무리 단계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거의 한 2-3시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그리고 각 과목의 과제들, 또 조별 과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좀 또 끝나가는 이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과 또 방학에 대한 기대감, 또 어떤 해방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가득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학기 말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또 그때는 이제 거의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막 찾고 쓰고 하는 형태라서 오히려 방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과제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고자 조별 과제를 했는데, 오히려 물리적인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개별 과제로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이라 좀 긴장이 많이 좀 빠져서 그런지 자꾸 교환 자료를 좀 늦게 업로드를 하는데요. 혹시나 제가 좀 놓치거나 좀 늦게 올라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면 그래도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불편하기보다는 좀 더 나으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온라인 강의 시간에는 정말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는 사실적인 것, 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잘 따라오는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듣고 또 오프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이 온라인 수업을 빨리빨리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좀 너무 편협하거나 또 너무 학술적이지 않은 내용들만 전달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는 오프라인 시간에 정말 온라인 강의 시간에 했었던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맞게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거나 피드백을 주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하고 또 더 많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볼 종결 평가 마무리 단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각 단계별로 이제 목표,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의 기술, 이렇게 단계별로 3가지 챕터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챕터에서는 각 단계별 특징과 주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결평가 보고가 엄밀히 얘기하면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실천 과정에 어떤 진행되는 순서의 형태로 보면 초기, 계획, 실행, 그리고 이제 종결과 함께 사례,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평가와 보고가 함께 들어가는 형태라 거의 이제 종결 이후의 활동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의 임무들이 거의 유사하고 역할들도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 특징과 내용들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내용들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각 단계별 특징과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결 단계인데요. 종결과 평가가 조금 우선순위를 구분하기에 애매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클라이언트의 목표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종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종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종결이 먼저가 되기도 하고 평가 다음에 종결이 되기도 하고 이게 좀 뭐가 먼저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순서상으로는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일종의 평가가 되는 형태로 지금은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함께 이제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종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만남이 이제는 끝나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의 사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만나게 되면서 일정 부분 목표 달성을 위한 적당한 기간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종료가 되었거나 또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목표했었던 어떤 개입의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이 달성되었을 때는 이제 사례를 종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결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어쨌든 미쳤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종결이 되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물론 함께 활동을 했었던 자원 참여자들과 또 클라이언트 역시 조금 아쉬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죠. 종결이 되는 만큼 뭔가 큰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별과 어떤 상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이걸 다루기 위한 어떤 종결의 예식과 종결 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만나서 진행되었던 개입은 종결이 되었지만 클라이언트는 그 이후에 이제는 혼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새 출발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결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활동하게 되거나 진행하게 될 내용들을 수립하고 이제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면서 새 출발을 계획하게 되죠. 물론 이 케이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인사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계획된 형태의 만남이 계획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이후에 우리가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던 과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확인차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서 좀 애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달 뒤에 또 연락을 하게 되면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자립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지하기 위한 사후 활동으로서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후 관리와 사후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이제 일상적으로 같은 동네나 가까운 지역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사후 활동이 아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후 활동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결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종결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를 무한정 오랜 시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보통 늦어도 1년, 짧게는 10회기 내지는 6개월, 반년 정도를 사례 관리를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협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욕구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례를 종결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될 경우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획 내에, 이제, 개입이 진행되는 시간 안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가 해결된 경우, 이제 종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개입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목표 달성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개입을 해나가자라고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참 활동을 이어가다가 목표가 달성됐을 경우 그때 종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기간이 다 되었거나 목표가 달성이 됐을 경우 종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케이스가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사가 다루기에 굉장히 좀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아프거나,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랑은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사로 사례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진행되고 있었던 사례는 종결이 되는 거죠. 다음은 행동체계의 해체입니다. 같이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와 자원 참여,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이 사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주체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사회복지 서비스 개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또 중단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교도소, 보호관찰소, 병원 등을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관으로 의뢰된 경우 목적된 형태의 사례 관리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지시를 내렸던 또 관계 형성을 했었던 기관의 포지션과 입장, 또 이전, 또 관련된 법적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례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사례는 종결되거나 목표 달성을 통해 종결되거나, 아니면 기한이 지나서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중단되는 형태로 종결되는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결 예식인데요. 종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제일 크게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큰 어떤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불안감을 통해서 퇴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이 내용은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계획의 단계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종결을 앞두고 좀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종결을 맞이할 수 있는 형태의 종결의 의식과 예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결 예식은 참여자들과 함께 계획하게 되죠. 계획 단계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몇 회기 좀 지나서 종결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결 예식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용이 되지만 대표적으로는 활동 내용과 사진,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획 단계에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내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모으고 또 취합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위해서 또 그 과업을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종결 예식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사가 종결 예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상을 틀어서 함께 보고 내지는 지역 주민들을 다 모아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어떤 일을 해 나갔고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좀 보고회를 가지자 형태로서 제안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참여자가 함께 준비를 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돕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종결을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종결 예식을 계획을 할 때 종결되는 이 과정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성취감과 뿌듯함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해서 또 나의 의지로 또 나의 바람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결을 한다 라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함께 오고 또 이웃 주민들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종결 예식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했고 또 지역 내에 있던 클라이언트가 이런 많은 변화를 일으켜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고 또 준비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활동 계획입니다. 사후 활동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랜 시간 그 사회복지관에 나와서 불편했지만 이 활동을 계속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안 가도 되니까, 또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좀 드문드문 좀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전과 같이 좀 무기력하거나 좀 활동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활로 클라이언트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클라이언트의 긴장감과 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원조 관계를 좀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후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무리와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가볍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사후 활동은 원래의 활동보다는 굉장히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활동 내용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또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활을 공유하고 나누는 정도의 분위기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시간이나 빈도도 점차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만나는 장소도 좀 한 장소에서 만나지 말고 복지관을 넘어서서 여러 공원, 커피숍, 다른 도서관 이런 곳에서 좀 자유롭게 만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활동하는 내용 안에 사회복지사의 만남이 좀 일상처럼 이루어지게끔 구성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지속적인 의존 현상을 좀 탈피하고 더 이제 주도적이고 또 자립적인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굳이 또 하기 싫다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를 억지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가볍게 꼭 필요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례가 종결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사가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계속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의 기간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좀 지속적으로 오래 이어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목표의 정도나 가지고 있는 욕구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기간이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좀 계획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1년 안에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 개입이 이루어졌던 시간을 뺀 나머지 정도를 사후 활동 기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원조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그 1년 동안의 시간에서 좀 균등하게 진행을 하는데 사례 관리를 빼고 나머지 1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연락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점차 늘려가는 게 중요하죠. 의존도가 좀 심한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무기력이 좀 심한 클라이언트와 주시가 좀 더 오래 필요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처음에는 주 1회씩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격주로 하다가 한 달, 분기, 반년 이런 식으로 서서히 기간을 늘려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법은 이렇게 되죠. 한층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동하게 되고, 약간은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좋으며, 빈도는 점점 줄여나가고, 자유롭고 다양한 장소에서 전화나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교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평가 단계는 사실 종결된 이후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평가하는 것이 좀 대부분입니다. 사례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활동은 하지만 이거는 종결을 위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결이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사회복지사의 역량,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 정도, 참여자들의 주된 활동 내용,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종결 이후의 평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가 좀 자기의 주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 기반 안에서 실천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점이 좀 잘 됐는지 또 어떤 점은 부족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실천 지식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암묵지입니다. 글이나 어떤 나의 언어로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라 지속적인 성찰을 해 나갈 때 내가 그 주된 내용을 지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보편적인 지식과 이론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또 클라이언트와의 원조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성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어떤 활동의 서비스의 내용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도들의 한계점이나 모순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이어지는 전달 체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천 그리고 실천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 또 정책적 환경 이 여러 범주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의 유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요. 하나는 시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용에 따른 평가는 이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 과정상에서의 내용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실제 어떻게 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가, 그리고 회기별로 진행된 소호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사회복지사의 능력과 참여자의 태도가 적합했는지 사정하는 것이 이제 내용에 따른 평가입니다. 결과는 마지막에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과정 내에서 개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기에 따른 평가는 매 회기마다 회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전체 모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 과정을 평가하기도 하고, 특정 중간 단계를 끝나고 난 뒤에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따른 평가와 시기에 따른 평가가 좀 잘 섞여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총평가와 중간평가, 매회기 평가는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활동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전체적인 과정 내에서 좀 이루어진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의 어떤 결과를 표현할 때는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수는 있죠. 이제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가 뛰어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부각하고 싶다고 하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내용을 서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이 장면에서는 내용과 시기에 따른 평가가 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요. 먼저 양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척도를 활용해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 몸무게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만일 자존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또 높이고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그런 개인의 특성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지고 와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적인 변화가 얼마만큼의 변화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참고를 해서 구성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 효과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객관적이고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돋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자존감이 3점에서 4점이 되었거나 5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변화가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얼마만큼의 변화를 얘기하는지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10점은 분명히 높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은 높지만 7점도 높지만 그렇다고 6점이 낮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 역시 너무 모호하고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평가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영상이나 어떤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표정, 분위기,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말, 확신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것들이 함께 정리가 되어서 조금 설명이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은 이 실천 과정에 참여한 모두가 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도 자기 스스로 내가 계획했었던 목표가 얼마만큼 변화되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너무 좀 관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서비스에 대한 개입들, 또 개입 전략, 방법들은 적절했는지, 만족스러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클라이언트가 먼저 평가하게 되겠죠.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성과 개입 전략을 평가했던 것처럼 자원봉사자들도 동일하게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 영역도 평가할 수 있을 뿐더러 전반적인 그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물론 이 개입 계획을 함께 듣고 결정을 하지만 이 여러 가지 기획과 사정과 계획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자원 참여자들은 모두 참여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맥락에 맞춰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참여자들도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담당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그리고 관련된 정책, 또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 그리고 전략,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영역에서 그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구분해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볼 만족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또 자원 참여자들의 자원의 충분성, 또 클라이언트와의 이제 적절성, 이런 것들을 보고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인 자원의 퀄리티,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정도, 기관의 협력도, 사회복지 실천 제도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행을 할 때 더 좋은 형태의 실천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먼저 이제 목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상황에 합당한 목표를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이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목표의 수준, 활동의 일정과 절차, 평가 방법 등등을 여기에서 구성을 하고요. 적용 소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 회기마다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어떤 직접 실천 서비스들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또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충분했는가도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 활동에서 활용되었던 지역사회의 자원이 적절했는지, 또 그 양과 그리고 투입된 양에 비한 어떤 산출, 결과물이 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행동체계의 외부 환경이죠. 행동체계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개입을 함께 해주는 기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되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행동체계의 외부 환경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 외부 환경,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
확연히 돋보일 경우에는 이것도 평가 자료가 될 수 있고, 심층 면접이나 관찰,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피드백들도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고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실천 과정에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 사항들을 상위 기관 또는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조세나 주민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천 개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효과 정도나 활동 내용들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사회복지사한테는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고가 어떤 조세를 활용하고 공공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책무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 내에서 이 사례에 참여했었던 자원봉사자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노력들이 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보고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확인하게 되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기관의 인적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는 이게 사회복지사들에게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도 충분히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동모금회나 어떤 그 사회복지 이제 모금 또는 후원 단체에서는 항상 우수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책자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서비스의 트렌드, 분위기, 또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된 평가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략하게는 구두로 전달할 수가 있죠. 급하게 설명하고 얘기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구두로 알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문서나 영상을 제작하여서 이제 발표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문서나 영상으로 제작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형태로는 보고서의 형태를 갖추어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내에서 많은 형태의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예산이 아주 많이 투입되었고 그 활동 내용이 굉장히 좀 다채롭고 좀 이색적이면서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더 확실하게 자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촬영된 이런 내용들은 그 종결 예식에서도 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상을 좀 많이 찍는 것이 중요하죠. 보고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가 진행된 날, 장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어떤 장소에서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극장이나 박물관이면 문화활동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포항제철소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직업체험이나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운영된 시간과 노력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평가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어떤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어떤 좀 좋은 방향의 실천 방향도 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한 수업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
내용도 보고서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입 전략도 평가해서 결과에 기술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 이걸 보여줘야 그 내용이 합당한지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보고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실천의 사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과물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다 보면 조금은 내가 잘한 것만 좀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요 보고서들을 교육 내용으로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사회복지학과의 실천론, 실천기술론 시간에 공유해서 다룰 수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을 신경 써야 되겠고, 구체적인 특정 서비스와 사회복지 제도와 연합해서 진행된 어떤 보고서라고 하면 제도의 효과성이나 한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책 제안서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종결, 평가, 보고 단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 그리고 초기, 그리고 계획, 그리고 실행, 종결, 평가, 보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실천 과정의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걸 총 망라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들을 쭉 한번 훑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실천 과정의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 사례 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오프라인 시간에 또는 시험을 통해서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